안녕하십니까. 대한바른자세연구회 이형석입니다. 저희 바른자세연구회는 활법을 모토로 해서 체형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럼 활법이란 뭐냐? 오래전부터 무술인에게 전해 내려오는 동양 최고의 수기법이었어요. 예전에는 유도나 합기도 4단 이상 고단자가 되면 따로 연수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무술의 단에 관계없이 누구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활법은 글자 그대로 살리는 법을 말합니다. 인체의 모든 신진대사 중에서 어느 곳이 잘못돼서 그 역할이 원활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부분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원활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살려주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아픈 증상이 생긴다면 그런 증상이 왜 생겼는지를 추적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죽은 부분을 다시 살려서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고 무조건 허리 디스크는 아닙니다.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은 허리 디스크 말고도 좌골신경통도 있고요. 또 척추가 변형이 돼도 이런 증상은 나타나기 때문에 일일이 살펴서 원인을 찾아내야 하죠. 활법에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기술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배가 아픈 아이들에게 엄마나 할머니가 손으로 아픈 배를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배가 안 아팠지요. 또 아이가 체하면 손톱 밑을 바늘로 콕 찔러서 피가 나도록 했어요. 그럼 역시 체한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서양에서는 플래시보 효과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동양적으로 보면 그냥 믿음일 겁니다. 그러나 플라시보 효과든 믿음이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 아니죠. 우리 선조들은 이유를 알고 했을까요? 이처럼 활법은 과학적 증거보다는 선조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법을 전문으로 수련한 사람들은 이 손가락의 감각으로 꽤 많은 부분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근육이 뭉쳤다든지 놀랐다든지 늘어진 근육을 감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엑스레이로 감지하기 어려운 척추의 변형도 손가락으로 알아내죠. 아주 작은 변형까지도 감지를 합니다. 활법인들은 허리 디스크가 돌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손가락만으로 말이죠.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방법을 아는데 15년이 걸렸어요. 누구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죠. 그냥 어느 날 문득 허리 디스크가 돌출된 사람들도 어떤 표시가 몸에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돌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허리를 수천 번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느낌을 알아냈어요. 15년 만에 말이죠. 어떤 분야든지 오랫동안 꾸준히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남들이 모르는 방법도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엉덩이에 주사를 맞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주사를 놔주는 간호사 선생님에게 물어봤죠. 간호사님은 엉덩이만 봐도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말도 안 된다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웃더군요. 아마도 그분은 그저 기계적으로 주사를 놔주기만 한 것 같았습니다. 활법인들은 걸어가는 모습만으로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양쪽 어깨의 높이, 골반의 유동거리, 양쪽 발을 디딜 때의 걸음의 보폭, 차이 등등 이런 걸 체크하면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알아내는 거죠. 저를 통해서 활법을 수련한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아낼 겁니다. 제가 15년 걸려서 안 디스크 돌출에 대한 촉진을 그들은 불과 1년도 안 돼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만 한다면 아주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겠죠. 활법은 기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손으로 해결을 하죠. 활법은 상담하러 오는 고객에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걸어 들어오는 모습, 외투를 벗는 동작, 말할 때의 자세나 동작, 그리고 손가락으로 촉진을 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먼저 알아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활법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일상생활에서의 운동 방법, 자세를 취하는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활법에는 우리 몸의 불편한 증상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구사하는데 그리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다면 병원에 갈 일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수기법에는 활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각 나라별로 특별한 수기법이 있을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서양의 카이로프락틱이 있어요. 카이로프락틱은 우리 활법에 비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활법이 아닌 카이로프락틱을 도입해서 양의학에서는 물리치료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도수치료를 하고 있고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추나요법도 있어요. 활법과 카이로프락틱에는 비슷한 기술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람 몸의 생김새나 해부학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같기 때문일 거예요. 제가 1984년부터 활법을 했는데요. 그 당시의 의사들은 활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식한 놈들이 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병원에서 하고 있어요. 이 무식한 놈들이 하는 위험한 행동을 말이죠. 물론 활법이 아닌 카이로프락틱이지만 말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활법이나 카이로프락틱 같은 수기법을 행할 때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곳에는 가지도 말고 하지도 마세요. 첫째, 무조건 자신이 있다며 치료부터 권하는 사람. 모든 질병은 누구나 똑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같은 감기라고 해도 증상도 같은 건 아니죠. 따라서 치료 방법이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무조건 고칠 수 있는 질병은 없습니다. 둘째, 수기법은 치료 중에 잘못되는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잘못될 일이 없다는 건 잘 될 일도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에는 음과 양이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는 법인데 수기법도 잘못 교정한다면 더 나빠진다는 건 확실하고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셋째, 충분한 상담을 피하는 사람. 상담을 피한다는 건 모르거나 귀찮아서 피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치료하기 위해서 상담 시간을 줄이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상담이 성실하지 못하다면 치료도 성실하게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몰라서 못하던, 귀찮아서 안 하던,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보기 위함이든 말이죠. 넷째, 누구에게나 똑같은 치료를 하는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눈여겨보세요. 혹시 모든 사람들을 같은 방법으로 교정한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증상이 다른데 교정법이 같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섯째, 좌우 똑같은 교정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목, 경추가 왼쪽으로 이렇게 측만 변형이 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이 왼쪽으로 측만 변형이 되면 목은 오른쪽으로 돌리는 데는 불편함이 없겠지만 왼쪽으로 돌리려면 불편하거나
통증이 수반될 겁니다. 이럴 때 목은 왼쪽으로 틀어서 순간적으로 틀어서 교정을 하는 건데요. 물론 경추 7마디에 대해서 교정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교정을 왼쪽으로도 하고 오른쪽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할 때 교정이 되었다가 오른쪽으로 교정을 할 때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정을 해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몰라요. 만약 교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시원한 느낌은 오거든요. 결국엔 더 나빠지겠지만 말입니다. 이런 곳에서 치료를 한다면 치료 기간이 끝이 없어요. 교정은 한쪽만 하는 겁니다. 6번째, 교정은 오랜 기간 동안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증상들은 10회 안쪽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완전히 좋아진 게 아니라 하더라도 좋아졌다는 느낌은 분명히 생기죠. 만약에 10회를 했는데도 아무런 좋아진 느낌이 없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수기법을 하는 사람이 불성실하던가 나와는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해도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맞추는 사람한테 치료를 하세요.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낌없이 답변을 해주는 사람한테 치료를 하세요. 디스크에 대해서 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디스크 돌출, 즉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면 거의 수술을 권했어요. 양의학에서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비수술 치료를 많이 광고하더군요.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좀 더 솔직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의 의료 상식이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할 확률은 아주 적어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일반 사람들은 내가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를 모릅니다.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하면 내가 수술을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수술은 제일 마지막 방법이라고 활법인들은 생각합니다. 자, 디스크는 크게 3단계로 나눠요. 팽윤, 돌출, 수핵 터짐으로 나누죠. 팽윤은 디스크가 돌출되려고 폼 잡는 식입니다. 이때도 허리 통증은 있지만 내가 뭔가에 집중하고 있다면 통증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때는 스스로 자세와 운동만 잘해도 충분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2번째로 디스크 돌출이에요. 디스크 돌출은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건드림으로 해가지고 다리가 저리거나 땡기거나 시림, 또 아주 심하면 마비 증상도 생기는 그런 시기죠. 어떤 자세를 해도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까지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수핵 터짐인데요. 디스크가 돌출된 상태에서 어떤 충격을 받으면 디스크를 이루는 이 라멜라라고 하는 섬유질이 찢어지게 되고 그 찢어진 틈으로 디스크 가운데에 위치한 수핵이 흘러나와서 척추뼈 주변에 고이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수핵이 터지면 활법으로 교정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간 겁니다. 이때는 정말로 수술을 해야 하는 단계가 된 거죠. 그럼 이렇게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가 온 건지 안 온 건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비싼 MRI를 찍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MRI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수액이 터진 상태로 10분이 지나면 차렷 자세를 할 수가 없어요. 차렷 자세가 안 되니까 스스로 똑바로 걸을 수도 없죠. 허리를 편다는 상태가 아주 힘들게 느껴질 겁니다. 터진 수액이 척추뼈 주위에 고여 있다면 말입니다. 만약에 아주 운이 없게 터진 수액이 척추관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10분 안에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이 수액 터짐이 허리가 아니라 목이라면, 목에서 터진 수액이 척추관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10분 안에 전신마비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프면서 허리를 펴지도 못하겠고 일어서는 것도 어렵고 똑바로 걸을 수가 없다면 디스크 수액이 터진 걸까요?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항기를 이용해서 사혈 부항을 해주면 됩니다. 허리뼈 양쪽 옆으로 골반 바로 위에 사혈을 하세요.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똑바로 서는 게 된다면 수액 터짐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똑바로 일어날 수가 없다면 바로 수술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나는 똑바로 걷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디스크가 터졌다며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절대로 하지 마시고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세요. 되도록이면 아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보세요. 디스크 수액이 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아주 높게 나타날 겁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수기법인 활법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디스크는 어떤 상태에서 수술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아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대한바른자세연구회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 모든 질병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법은 운동법, 자세법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해졌을 때 식이요법을 하는 거고 약물요법을 하는 거고 제일 마지막으로 수술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